구취가 난다? 치과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원래 구취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구강 청결제로 마스킹을 한다고 해서 냄새가 가려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가려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입안이 정말 다 깨끗하죠. 근데 구취가 난 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입과 관련이 없는 구취가 또 있어요. 이야말로 저는 입냄새를 잡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입냄새도 해결이 되겠죠. 구취를 유발하는 그 원인 되는 입안 내 기관 중에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것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더 서울치과의 박현주 원장입니다. 박현성 원장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잇몸 치료로 한번 영상을 한번 배웠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거 보고 많은 환자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 중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게 정말 저 사실 놀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와주셔가지고 좀 맞아요. 몸둘 바를 네. 몰랐습니다. 네. 너무 정말 전국 부산에서 오신 분들 계셨어요. 부산은 그래도 가깝지. 우리나라 땅끝말이 어디예요? 해남. 해남. 맞아. 해남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로 많이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주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주제 참 여러 가지 많은데 치과 참 할 얘기 많잖아요. 많은데 요즘 소위 힙하다라는 주제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힙한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냄새가 심하면 치과 치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 참 제가 치과 의사 되고 나서 생긴 능력이 있어요.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 네,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잖아요. 구취만 맡아도 뭘할 진단이 수 있어요? 내려져요. 이 사람 뭐가 문제다. 그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양치가 안 되는 냄새랑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 나는 냄새랑 맞아요. 충치 때 나는 냄새랑 맞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냄새 세 가지가 너무나도 달라요. 이게 저- 정말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너무 재밌는데 우리 예전에 3년이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그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치과에 왔어요. 왠지 알아요? 느껴지니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나도 냄새가 나는구나 그렇게 자각을 하신 거죠. 그 전까지 모르다가. 모르셨다가 내가 구취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환자분이 대표적인 자기의 어떤 점이 좀 궁금한 점 보면 대부분이 그 당시에 마스크를 썼더니 구취가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상당히 많았어요. 맞아. 코로나 시절에. 맞아. 코비드 맞아요. 시대. 맞아. 자, 우리가 이제 구취는 사실 원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이것은 반드시 치과에 오라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그렇죠.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 거니까 꼭 오셔야죠. 구취의 원인 첫 번째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잇몸 나쁜 거. 그렇죠. 잇몸 나쁘면 뭐가 문제예요? 피가 나는 거? 치석이 쌓이고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들러붙으면서 세균들이 일단 잇몸에서 피를 내게 되면 이 피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서 특히 황화수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황화수소가 이제 나오게 되면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치과에 구취가 냄새가 난다면 꼭 치과에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달걀 썩은 냄새 맞아요. 황화수소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냄새 구취해서 그게 좀 상당히 불쾌함을 유발하는데 대부분 세균 냄새예요. 세균 냄새. 그래서 특히 잇몸 안 좋은 분들이 세균 냄새가 좀 많이 그래서 나요. 잇몸 치료가 무조건 동의하게 됩니다. 치과에 오시면 잇몸 치료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먼저 스케일을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치근 활택수를 저희가 저번에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 아프면서 하는 거. 네, 스케일링보다 더 안에 들어가는 거. 이 활택수를 통해서 안에 남아있는 이런 세균이라든지 치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럼 확실히 환자분들이 다음날 원장님 입이 상쾌해졌어요. 원장님 입에 냄새가 안 나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잇몸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주, 2주, 3주, 길게는 6주까지 하거든요. 6배 맞아요. 어치 하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이제 본인 느껴요. 좋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우리 사진 찍거든요. 잇몸 사진을 찍으면 잇몸이 깨끗해. 너무 달라요. 네, 그 핑크색, 핑크색. 아름다운 색깔. 예전에는 정말 세균이라는 이제 치태 치석이 막 그쵸. 붙어 있어서 막 피가 막 나고 있는데 네. 딱 잇몸주 끝나고 나면 딱 깨끗하고 네, 교과서에 적혀 있는 핑크빛 산호 색깔. 그런 잇몸 색깔이 건강한 잇몸이고 그러면 확실히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잇몸에서 구취가 난다 그러면 치주 치료, 잇몸 치료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충치도 심하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꼭 검진 받으셔야 돼요. 그 충치에서 나는 냄새랑 잇몸에서 나는 냄새가 좀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 약간 충치는 뭔가 뭐 쾌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럼 뭔가 약간 썩은 느낌이에요. 그 정말. 나무 썩은 거 혹시 아세요? 나무 썩은 냄새? 맞아. 네, 뭔가 장판 옛날에 어릴 때 요즘에 지하실에서 약간 썩은 냄새 이런 약간 느낌? 나무 썩은 약간 썩은 느낌. 그게 아까 달걀 썩은 느낌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 나무 썩은 듯한 그런 쾌쾌한 느낌이 충치에서 나요. 그래서 충치가 나죠. 심지어 저희는 충치를 제거하잖아요. 그 냄새가 냄새가 나. 느낌이 와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뭔가 내 구취가 있다, 입냄새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치과에 꼭 가보세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그거를 잘 그럴 수도 있지 해서 하시는데 아니죠. 우리가 꼭 원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 때문에 계속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아, 사실 그치. 실질적으로 치아가 흔들려서 예, 고름막 나는 경우. 네, 그쵸? 고름이 나는데 환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 꼭 치과에 가셔서 진단을 하고 그 안타깝지만 수명이 다한 치아는 빠르게 빼주셔야 옆에 치아까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유튜브 찍기 전에 2시간 전에 임플란트를 신고 왔는데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뭐냐면은 입냄새 난다는 거였어요. 아. 그런데 제가 딱 봤더니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는 고름이 치아, 흔들리는 그쵸. 치아가 있어서 고름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프진 않으시대요. 아, 꼭 그런 분 계셔. 네, 안 아픈데 안 빼야 아프고. 돼요? 뭐 네. 이런 분 계세요. 그치? 근데 고름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변 치아가 더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히도 그 치아를 정리하면서 주변 치아 살릴 수 있었어요. 아, 너무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분이 만약에 구취에 대해서 생각이 원래 없으셨더라면은 그냥 안 아프니까 계속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오늘 확실하네요. 네, 구취가 난다? 치과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이거 구취가 나면 나면 치과로. 입냄새가 심한데 가그린이나 리스테린을 수시로 써도 괜찮나요?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 하나가 양치를 못해서 구강청결제를 많이 쓰는데 뭐 요즘 리스테린 많이 쓰고 가그린 가그린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있죠. 뭐 케어 가글 너무 이름도 너무 많아. 그거를 수시로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고, 그리고 특히 사람들 상대하는 쓰는 직업도 있잖아요. 맞아요. 서비스직, 맞아, 이런 맞아. 뭐 판매원이라든지 맞아. 예, 뭐 그런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 분들 특히 많이 써요. 그런 분들도 정말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고객 만나기 어떻게 전에 생각해요? 또 쓰신다. 매번 쓰신다는데 그치. 저는 당연히 반대죠. 사실 구강 청결제 때문에 입냄새를 가리는 거는 말 그대로 가리는 효과, 마스크 효과입니다. 원래 구취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뭐 충치라든지 잇몸이 안 좋은 건데 구강 청결제로 마스킹을 한다고 해서 냄새가 가려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가려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에 쓰레기가 있어. 손님이 근데 방향제만 갖다 막 뿌리는 페브리즈 막 뿌려. 그럼 똑같은 거지. 사실 안에 쓰레기는 그대로 있는데. 원인은 그쵸.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결과만 그냥 살짝 그리고 가려주는. 구강 청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거 같아요. 입안을 마르게 해요. 알코올이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네. 휘발성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안이 마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충치도 생기고요. 네. 잇몸도 안 좋아집니다. 원인이 세균 번식이 잘 돼요. 입안이 마르면. 그래서 입 벌리고 나선 친구들이 또 구취가 심해요. 아, 맞아. 그래서 저는 구강청결제를 쓰는 거는 일시적인 임시 방편으로 가는 좋으나 이거를 우리가 치료제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강 우리 가글액 중에서 치과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헥사메딘. 이 헥사메딘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세균을 잡잖아요. 근데 헥사메딘은 항상 주의사항 따라 붙죠, 옆에. 근데 그건 구강청결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환자분들 구강 청결제 알고 계신지 헥사메딘을 네. 어머 큰일 날 뻔했네. 네. 우리 유튜브 지난번 안 보셨구나. 그거 두 개 길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네. 헥사메딘도 구강 청결제 사용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그럼 안 되는데. 일반 약품이라서 약국 가면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쓰는 게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해져 안 돼요. 있습니다. 네. 2주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아까 제가 어느 유튜브를 제가 봤더니 그거 뜨더라고. 뭐 이것만 쓰면은 뭐 치과 안 가도 된다고 그런 거 봤어요. 근데 네. 아니에요, 여러분. 햇살이만 쓴다고 해서 치과 안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걸로 입냄새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취의 가장 큰 원인은 치주염이라고 했잖아요. 치주염을 해결을 하시려면 세균 문제. 세균을 잡기 위해서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원인을 꼭.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구강 청결제로 절대로 정말 마스킹 효과만 노리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네, 꼭 봅니다. 치과에 가셔서 원인을 제거하시고 치료를 받으세요. 스케일링을 하면 입냄새도 줄어드나요? 스케일링이야말로 저는 입냄새를 잡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치석 자체에도 현기성생이 쌓이잖아요. 세균이 치석 쌓이기 그 때문에. 냄새가 있어요. 아, 치석 냄새. 치석 냄새. 아, 맞아. 치과사는 아실 거야.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 아시지? 맞아. 치과 전사는 알아요. 딱 치석이 정말 금광처럼 너무 많다. 꽉 차 있을 때. 그럼 갑자기 애들이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2개를 써. 몰랐죠? 그 향이 있어요. 네. 냄새가 쾌쾌한 있어요. 그 치석 향이, 냄새. 치석 냄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치석을 제거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피 나는 거. 그러니까 피가 나는 걸 블리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일단 잇몸에 피가 나면 피도 사실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이 입안에 고이게 된다. 이게 세균과 만나서 썩으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 스케일링은 입냄새 해결책의 가장 첫 번째 동반돼야 되는 치료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스케일링은 자주 봐도 정말 좋다 생각을 해요. 저도 3개월마다 받아요. 네, 저는 뭐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전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그 재밌는 정도로 너무 빨리 재밌는 갖고 있어요. 환자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누가 치석이 너무 많아. 근데 치석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환자가 갑자기 환자분이
3달 전에 했는데 올해 초에 받았는데 왜 해요?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이럴 때 뭐라고 하세요? 환자분한테? 그럼 다시 생길 수도 있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기는데. 아 그래요? 상황은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청소 어제 했다고 오늘 지저분하면 청소 안 합니까? 말 되네. 네. 말 돼. 왜냐하면 치석은 사람마다 쌓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어제 하고 가신 분도 다음날 오면 쌓여있는 경우가 보여요. 물론 단단한 치석은 아니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치석제거는 정말 자주 한다고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저도 정말 양치 열심히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치석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치과에서 치석제 꾸준히 받으셔서 입냄새도 잡고 잇몸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 좋네요. 얼마나 좋아. 자주 받으세요. 치과에서 하는 구치 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자, 구치로 환자분이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환자분 오시면? 저는 엑스레이부터 봐야죠. 당연하죠. 엑스레이 먼저 찍습니다. 원인을 찾아야지. 그 엑스레이 찍고 아까 말씀드린 충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흔들린 치아가 있는지 고름이 가득가득 찬 치아가 있는지 그렇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입안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치석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구취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 꺼지를 잡고 혀를 잡아요. 혀 내밀어 보세요. 쭉 내밀어서 혀를 봐요. 의외로 혀가 또 안 닦이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혀도 닦는 법을 알려드리죠. 일단 저희는 치과에 오시면 그런 식으로 정밀 진단을 하고 잇몸치료 먼저 들어가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치료들, 충치 치료하고 잇몸 치료하고 염증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은 구취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구취를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뭐 충치도 있고 고름찬 치아도 있고 흔들린 치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잇몸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틀니 끼신 분들도 입냄새가 나오잖아요. 틀리. 네, 틀니 끼시면 입냄새 납니다. 그건 이유가 뭘까요? 건조, 구강 건조증, 그리고 유방이 혀가 안 마르면 닦이면 냄새가 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냄새 날 게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세균이 문제야. 항상 세균이 세균이 문제예요. 항상 네, 맞습니다. 네, 문제고. 네. 자, 근데 여러분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극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정말 입안이 정말 다 깨끗하셔.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구취가 난 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입과 관련이 없는 구취가 또 있어요. 영수증 씨도요? 속에서 올라오는. 그치. 내과적인 질환이 내과적인 있어요. 질환도 또. 있어요. 편도결석도 있고. 그래서 그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과에 가세요. 여러분. 치과에 가면은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입안이 정말 문제가 없는데 속에서 뭔가 안 좋은 냄새 나는 거를 모르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판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치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냄새가 심한 아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여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바로 알죠. 왜 입냄새가 제일 심할 수밖에 없는지 아이들이. 그 학부모님들이 다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애가 자고 일어나면은 냄새가 많이 난다. 입에서 냄새 많이 난다고. 맞아. 걱정 많이 하세요. 도대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딱 입안을 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쭉 봐요. 첫 번째, 뭐 충치가 있지 않은지. 근데 아이들은 뭐 잇몸 염증 없겠죠. 아이들이니까. 조금 봤는데 간혹 있긴 하죠. 다 괜찮아. 그러면 그때는 뭐냐. 잘고 일어났을 때 냄새 난다 했잖아요.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안이 마르면서 아침에 구취가 많이 나요. 전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입이 건조가 되면요 구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다들 네. 물어보세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자는데 왜 입을 벌리고 자나요?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왜 벌리고 잘까요? 부정교합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코가 막혀서 꼭 그렇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구호흡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구호흡을 하게 되면은 입이 건조해지면서 이제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부정교합 중에 또 아데노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아데노페이스가 뭐냐면 뭔가 이제 편도가 좀 크고 그런 애들이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러면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고 구취도 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것 때문에 부정교합이 좀 심해져요. 구호흡이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교정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다 보니까 구호흡하게 되면 코로 숨을 안 쉬게 되고 입으로 계속 숨을 쉬거든요. 그럼 일단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그치.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잇몸이 빨갛게 부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교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부모들끼리 식사를 하잖아요. 이런 좀 봤어요, 실제로. 아니, 애가 잘 때 입을 자꾸 벌리고 잔다.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혹시 평상시 입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혹시 이비인후과 가보셨냐? 꼭 가봐서 뭔가 편대 문제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정말 편도가 부어있고 해서 아데노페이스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실래 교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교정에 대해서 정말 생각한 적이 없다가 우연히 입냄새 하나로
질문이 들어왔을 뿐인데 교정을 제때 할 수 있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입냄새 난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세요. 애도 어리고 상관없어. 입냄새 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어디로 거야. 뛰어가? 치과로 가야지. 가야 돼. 치과로 가세요. 치과가 주변에 없다 그러면 아는 치과 다 찾아서 물어보세요. 전화로. 아, 주변에 치과도 많지는 않을 텐데.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또 별개인 걸로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어요. 뭐? 양치 안 한 애들 많아. 아, 맞아. 제일 중요한 게 빠졌구나. 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저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양치를 하루에 한 번 꼭 시켜주려 하거든요, 자기 전에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애가 그냥 자기 혼자 양치할 수 있대. 그래, 해. 그럼 아빠가 그냥 오늘 너 혼자 스스로 해봐 했는데, 제가 타이머를 쟀거든요. 세상에 1분도 안 돼서 나오더라고. 1분이 뭐야, 30초밖에 안 걸려요, 애들은.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네, 아이를 믿지 마세요. 제가 늘 학부모들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에게 양치를 맡기지 마세요. 아이를 믿지 마세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양치를 정말 대충 하거든요. 그래서 입냄새 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애들은 있잖아요. 네. 이제 구취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치 특성상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거든요. 원래 유치는 듬성듬성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 닦으려면 꼭 저는 치실을 사용하는 걸 맞아요. 강력히 추천해요. 그것도 강조해요. 치실을 써서 음식물을 꼭 빼주시고, 그리고 치아 사이에 있는 찌꺼기를 빼줘야지 구취가 잘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리해드리자면은 제가 꼭 3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양치를 맡기지 마세요. 네. 하루에 믿지 한 마- 번은 아이를 믿지 마세요. 아이를 믿지 마세요. 네. 나도 내 자신 양치 잘 못할 텐데 아이를 믿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부모님이 꼭 양치를 같이 해주거나 감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치실을 꼭 써야 된다. 치실. 치실 사용을 정말 강조 많이 드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자. 이걸 제가 늘 강조드렸는데, 요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내가 치과만 가면 치료를 받아. 가면 충치 치료를 해.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예방이 된다면 치과에 가서도 치료를 안 받아. 그러면은 아이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학습이 거예요. 되는구나.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심어주기 위해서 치과에 친숙하고, 그리고 내가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라. 이 3가지를 강조드려요. 그럼 이 3가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입냄새도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양치 잘해도 냄새 나는 분들을 위한 치과 의사가 알려주는 치아 관리 루틴을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원장님 저 상의 빼줬잖아요. 작년에 저 어깨 나간 줄 저 상의 알았는데. 빼줬잖아요. 근데 빼줘 나서 어떻게, 뭐가 달라졌어요? 구취가 나요. 지금도? 지금은 안 나요. 지금 안 나고? 구취 이제 지금은 안 나는데, 저가 그 냄새를 알잖아요. 그쵸. 그 제 입에서 왼쪽 아래 상을 뺐거든요. 여기서 빼야 되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치유 과정에서 음.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거기 이제 음식물이 끼고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작년에 뺐죠? 그렇죠? 작년 9월에 뺐어요. 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정말 구취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 방법 뭐였어요? 저의 해결 방법이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양치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양치하는 건 기본이고, 양치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다. 항상 저는 전동칫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동칫솔을 이용해서 꼼꼼히 닦고, 그렇지만 원장이 잘 쓰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치간 칫솔의 대가잖아요. 원장이 진짜 치간칫솔 잘 사용하시거든요. 칫솔 러버예요, 러버. 근데 저 사실 치간칫솔 안 썼어요, 저는. 왜냐면 사실 아직 치간 공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치아새 공간이 별로 없어서 안 썼는데, 그걸로 해야지 음식을 빠지더라고요, 이쪽에. 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가글액 썼어요. 가글액. 네. 헥사메디 저도 사용했습니다. 좋죠. 사실 헥사메디를 사용하고 나면 정말 그 상쾌함이, 저 왜 좀 중독되는지 알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제가 막상 써보니까 좋아. 향도 좋아. 그 심지어. 향도 약간 좋아. 좀 상쾌하고, 맞아요. 엄청, 또 딴 얘기인데, 강아지 샴푸에도 헥사메디 들은 경우가 있어요. 네? 샴푸에도. 그만큼 향이 좋구나. 네, 그러니까 세균을 잡는 거죠. 그래서 세균을 너무 잘 잡거든요. 그래서 그걸 헥사메디도 저도 한 일주일에 한 2-3번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아니까 안 좋다는 걸.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은 지금 혀를 정말 잘 닦습니다. 혀 닦는 거. 혀를요,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서 평소에도 양치할 때마다 거울 보면 꼭 닦으세요. 거울을 안 보고 닦으면 저도 뿌액 하거든요. 비법인데 또. 이거 비법인가? 비법. 거울을 보면서 혀를 매랑 내려놓고 딱딱 닦으면 절대 우익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혀를 끝까지, 뿌리까지 꼭 닦아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구취가 줄어든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니 발자가 와서 저는 구취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지만은 일단 양치를 잘해야 된다. 그건 양치를 기본이죠. 때문에 네. 구석구석 잘 닦고 네. 치간수로 잘 쓰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혀가 또 구취의 유발 70%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혀를 좀 잘 닦자. 얘기 다 나왔네요. 그러네. 다 나왔네. 네. 물을 그리고 자주 마셔야 돼요. 또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해서 네. 물을 잘 마신다.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요즘 물 많이 마셔요. 네, 저를 많이 마시는데 또 물 먹고 싶어지고.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연령대가 40도씩 넘어가시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구강이 마르거든요. 말라요. 그 구강에 말랐을 때 그 특유의 또 냄새가 있어요. 약간 그쵸. 시큼한 냄새. 음. 그런 냄새가 또 나오기 때문에 물을 평소에 많이 마시죠. 저는 진짜 많이 마십니다. 네, 저도 정말 요즘은 물을 갖다 놓고 마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직업 특성상 말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그거 네. 있어요. 뭐지? 그 큰 텀블러 뭐죠? 요즘 유행하는 거? 스탠리. 아하, 스탠리. 나만 없어 그거. 저만 없어요. 1.5리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뭐 마셔요? 저는 없는데 네. 저만 없습니다. 아, 스탠리 협찬 받고 싶다. 저는 네. 락앤락에서 나온 거 쓰고 있어요. 엄청 들고 다닙니다. 뭘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또 똑같네. 구강 검절을 막아야 된다. 물을 마셔야 된다. 그죠. 애들과 마찬가지로 중년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입안 마르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는 광고 문구처럼 잇몸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잇몸이 약해지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나요? 저는 이 같은 광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너무 맞는 말을 했는데 잇몸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씹으려면 치아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물렁물렁한 정말 진흙탕에서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있나요? 늪지대에서 제대로 설 수가 있을까요? 못 서 있죠. 단단한 땅 위에서 잘 쓸 수가 있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그래야 치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잇몸 안 좋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음식이 잘 안 씹히죠? 대충대충 씹어요. 이게 다 이가 흔들려서 그런 거잖아요. 치아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씹는 거잖아요. 저작. 씹는 게 참 중요한데 잘 씹으려면 치아가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씹으려는데 치아가 움직여버려. 씹히겠어 안 씹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튼튼한 치아를 잡고 잇몸이 있는 잇몸뼈가 중요한 거고 잇몸뼈가 강하고 좋으려면은 잇몸이 또 좋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구강 내에서 잇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치아는 없으면 임플란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뭐가 중요해요? 잇몸이 중요해요. 맞아, 잇몸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 잇몸뼈가 있어야 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정도 많이 하시잖아. 맞아. 필요해 안 필요해? 아, 잇몸이 안 좋으면 교정하기 힘들어요. 교정도 힘들어. 아, 맞아. 아니 이건 다 잇몸뼈다 달린 거 그러네. 같아요. 모든 게 잇몸이네. 잇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땅에 서 있으면 땅이 중요하잖아요. 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임플란트 할 때 항상 그 얘기.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죠. 잇몸뼈가 있어야 임플란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잇몸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잇몸이 최고네. 네. 제일 중요하네.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은 질환이 치주 잇몸 질환. 치주염입니다. 치주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대한민국 전 세계죠. 많은 사람들이 잇몸병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병을 다들 의심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치과에 가셔서 내가 잇몸은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그 중요한 거 있어요. 잇몸병은요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환자분들이 간혹 맞아. 완치를 생각하시고 나 잇몸 치료 받았어.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돼요. 저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치석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 치아에. 그래서 잇몸은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얘기 했는데 완치라는 개념이 네. 없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내가 잇몸 치료를 3개월 전에 받았어요. 1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스케일링 하기 싫어요. 이런 분 말씀하시는데 답답해. 자, 여러분 진짜. 고혈압 환자, 어. 당뇨 환자들이 약을 한 번 먹고 끝냅니까? 매일 먹죠? 매일 먹잖아요. 이게 약간 완쾌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에서 꼭 치료받는 거예요. 잇몸병은 어떤 병인가요? 어떤 전조 증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피가 났을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잇몸병입니다. 네. 자, 제가 늘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어. 세수를 했어요. 눈에서 피가 나. 눈에서 피가 나. 그러면 여러분 안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야지. 갈 거죠. 타이 간단 말이야. 근데 양치하다 피가 났어. 피가 났어. 피가 났네. 피가 났네. 이러고 물로 헹궈버려. 끝. 그럴 때 무조건 치과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 이거는 잇몸병이 시작이다. 맞아요. 네. 물론 이런 건 있죠. 가끔 이제 치질 열심히 하다 상처나는 그런 건 알겠지만 어쨌든 양치하다 피가 나면 무조건 가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잇몸 질환을 단계별로 나누잖아요.
자, 처음에 치은염, 그렇지. 그 다음이 치주염. 음. 어떤 차이죠? 치은염은 치아 주변의 위에만 잇몸만 염증이 잡힌 거고요. 맞아요. 치주염은 뿌리까지 내려가면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잇몸 뼈까지 영향을 받을 때,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치주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잇몸뼈 녹았어요. 이거 채우기 쉽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녹은 뼈는 올라오기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치은염 초기에 그때 꼭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은 제거하기 쉽지만 뿌리까지 내려간 치석은 제거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 치석이 점점 타고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 전에 산불처럼 산불처럼 미리 진압을 해야 돼. 잇몸 위에서. 초기 진화. 네, 초기 진화. 초기가 그래서 중요하네. 스케일링은 필수예요. 1년에 저는 진짜 한 3번 그렇죠. 아니면 한 2번, 기본 2번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자주 하고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잇몸에 좋은 약 이가타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드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오. 그런데 드세요. 그런데. 자, 감기 걸렸어. 비타민 C를 먹었어요. 도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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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 치료약이에요? 아니죠. 보조제죠. 아니에요. 치료약이 아니에요. 결론은 치료약은 아니다. 이가타는 치료가 될 수 없다. 그 이가탄도 그렇고 인사율도 그렇고 성분은 다르지만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둘 다 이제 성분은 좀 다릅니다. 아. 그런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잇몸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세균이죠. 세균, 치석이잖아요. 네. 걔들을 제거를 해줘야지. 꼭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줄여드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눈가림이고요. 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잇몸 치료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데 이가타 인사들 좋다. 다 좋아요. 근데 자기는 보조제. 맞아. 보조제라는 거 알고 하시더라고요. 계셔야 돼요. 영양제는 그래서 영양제입니다. 근데 막 광고를 보면은 이것만 아, 먹으면 맞아. 다 나을 것 같아. 네. 하지만 실상은 저 다행히 그렇지 밑에 않을 써 수 있어요. 꼭 의사, 써 약사와 상의하라고. 상의하세요. 아, 네, 다행히 써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이것이 치료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원인을 제거하는 세균 제거를 받으셔라. 세균 제거는 바로 뭡니까? 잇몸 치료. 그쵸. 잇몸 치료. 그래서 광고에 아마 그거 써 있을 거예요. 좀 잘 찾아보세요. 잇몸 치료와 병행하셔라. 아, 본 것 같아요. 저 그 문구를 본 아, 것 본 같아요. 것 같아. 그쵸. 아, 본 맞아, 것 같죠. 맞아. 네. 네. 근데 잇몸 치료 받으면 잇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보조제를 생각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잇몸병이 심해지면 꼭 수술만이 답일까요? 1단계 스케일링, 스케일링. 2단계, 칠근 활텍술, 3단계, 치주소 파술. 4단계 네, 치은 박리 소파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리 바로 잇몸 수술이에요. 맞아요. 잇몸을 열어서 안에 염증을 제거를 염증과 합니다. 세균과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좀 많이 잇몸이 안 좋다는 안 거죠. 좋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하자. 산불도 조기 지나는 네. 것처럼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암도 조기에 발견되면은 치료가 간단하잖아요. 잇몸 질환도 조기에 치료하시면 정말 간단해요. 잇몸 수술은 언제예요? 저는 정말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잇몸이 많이 붓고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 음. 거기는 치주소파술로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치주소파술로는 거기까지 기구가 접근이 안 되거나 실제로 깨끗이 안 우리가 이제 나무로 치면은 그쵸. 뿌리가 있으면 사실 보고 치료를 해야지 뿌리를 맞아요. 건강하게 저희가 치료할 수 있잖아요. 네. 치아도 마찬가지로 잇몸 수술을 해서 잇몸을 박리를 하는 겁니다. 잇몸을 방리하는 보고 거는 수술하는 잇몸을 여는 거죠. 그쵸. 여는 뿌리를 거죠. 보고 저희가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잇몸 수술이죠. 그래서 잇몸 수술할 때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저랑 원장님들이랑 다 같이 소파술을 열심히 했어요. 엑스레이상 봤을 때 치석이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잇몸을 열어서 딱 봤더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보이면서 그걸 다 제거해 주는 거죠. 그게 잇몸 수술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마지막 할 수 있는 잇몸 수술. 정말 효과 있더라고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잇몸병이 심해지면 꼭 수술만이 답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면 잇몸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잇몸 재생 치료 가능한 엠도게인이란 뭔가요? 엠도게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엠도게인 정말 요즘 뜨거운 감자 아닌가? 핫 이슈죠. 저도 정말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쓰고 정말 있어요. 환자분들이 네. 영양제 표현을 쓰세요. 잇몸 영양제. 맞는 표현이에요. 교정 환자분들도 쓰시고 저희 원장님 잇몸에 영양제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엠도게인입니다. 여러분 엠도게인은 사실 스트라우마냐는 회사에서 2007년에 출시한 개발을 제품인데요. 2024년부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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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도 엔도게인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맞아요. 본인 부담금이 한 7만 원, 8만 원이면은 내 치아에 영양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약물값이 비용이 좀 많이 비쌌어요.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 권장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이 되니까 저도 부담이 없고 받는 분도 부담이 없고 효과도 좋고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엔도게인 표현을 할 때 아까 치주 수술 얘기했잖아요. 그쵸. 딱 다 제거를 했어. 그럼 뼈가 비어 있거든요. 그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뼈가 비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화분에 흙을 보충하듯이 네. 뼈를 보충했는데 예전에는 뼈 가루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엔도게인, 이 엔도게인은 돼지 태아의 치아 싹에서 추출을 한 거래요. 정말 귀하겠네요. 돼지의 태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맞아요. 그 추출물이 치주인대랑 뼈를 재생시키는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이 대단하다. 엔도게인 실제로 보면 연고처럼 생겼어요. 저는 정말 뭔가 영양이 풍부해 보여.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한 자리에 빈 자리 엔도게인을 짜놔요. 짜놓고 봉합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어요? 뼈가 차오르게 보여요. 지금 환자분들은 한 달만 지나도 원장님 너무 좋은데요? 다른 차는 언제 싸주세요? 막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우리가 잇몸치료 단계별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나 더 나왔다. 치주술 후에 네. 엔도게인이 나왔어요. 엔도게인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치아의 수명을 좀 늘려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엔도게인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치아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케이스가 중요한 거고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엔도게인 같은 경우는 뼈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뼈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소실된 데는 그렇죠. 엔도게인 뼈를 잘 채워요. 고기는 잘 차. 근데 이미 뼈가 다 내려가 있어. 거기에 아무리 엔도게인 쏴봤자 뼈 절대 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사장을 갔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모래를 쌓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죠.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뼈가 이렇게 평평해서 하진 데는 아무리 엔도게인을 해봤자 뼈 안 흘러나가니까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뼈가 녹은 데는 엔도게인이 정말 특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골짜기처럼 뼈가 녹은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잇몸뼈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짜기처럼 딱 녹아 있다. 그리고 주변 남아 있다. 그러면은 엔도게인을 적용을 시켰다. 유지가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돼요. 그러면은 뼈가 잘 거기서는 생깁니다. 기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뼈가 아예 없어. 평평해. 아무것도 없어. 뭐 잡아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쓰면은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고라서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것도 뭐 다들 생각하시기에 나는 엔도게인이 있으니까 잇몸 관리 안 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엔도게인도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꼭 네. 항상 그 전에 치료 받으시고 나중에 꼭 어쩔 수 없을 때 필요할 때 그때 한번 효과를 기대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엔도게인 이제 뼈 이렇게 녹으신 분들은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는 게 좀 잡히더라고요. 흔들리는 화분에서 흙 채워주면 이제 식물이 덜 흔들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 환자분께서 인터넷에서 엔도게인을 찾았대요. 엔도게인만 싸주세요. 그게 됩니까? 무슨 말이야. 절대 안 되죠. 그건 절대 아니죠. 엔도게인만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제거, 염증 제거가 또 무조건 동반이 돼야 돼요. 그게 필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 제가 보험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혜택 받으시려면은 잇몸 치료 필수입니다. 잇몸 치료 먼저 하고 나서 엔도게인을 해야 보험 적용이 네, 됩니다. 그래서 엔도게인. 잇몸 치료를 건너뛰고 하시려는 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시다. 네, 그건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기초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혜택도 받고 그리고 깨끗이 하고 그런 다음에 엔도게인을 지원받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 엔도게인 할 때 환자들 화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기 화분 좋아하세요? 나 화분 많이 키우거든요. 화분 맞아. 좋아하셔가지고. 화분 좋아해서. 근데 화분의 뿌리가 상했어요. 병든 뿌리가 있어. 그럼 뿌리 병든 거 다 제거한 다음에 흙을 채워놔야지 그 화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네. 썩은 뿌리는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네. 병든 치아에 우리 엔도게인을 쏜다? 절대 회복이 안 되죠. 그쵸. 일단 뿌리를 튼튼하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병든 조직을 다 제거를 하고 치석을 제거하고 세균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엔도게인을 넣어줘야 뼈가 쭉 차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부위를 깨끗이 해놔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맞아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치주 치료를 먼저 받고 잇몸 치료를 받은 다음에 엔도게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치유치료에서 깨끗해졌지. 또 심지어 보험도 되지. 저는 엔도게인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잇몸병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홈케어 방법 추천해 주세요. 그 가축 살 때 입안을 먼저 보는 거 알아요 혹시? 소나 뭐 말이나 이런 것들 가축을 맞아요. 볼 때 딱 입을 열어서 입안을 네. 먼저 봐요.
아, 입안에서 네. 그 생명의 동물든 사람이든 전신 상태가 건강히 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안이 뭔가 안 좋다는 거는 전신 건강도 의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당뇨. 당뇨로 인해서 정말로 입안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당뇨가 있으면은 잇몸이 나빠지거든요.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큰 게 또 잇몸 질환이에요. 그래서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또 이 얘기는 총나온 것 같아요. 당뇨병도 당뇨 관리, 근데 전신 건강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잇몸에 가장 안 좋은 건 담배죠. 저는 담배, 특히 담배는 뭐가 있습니까? 니코틴이 있잖아요. 담배를 피신 분들은 니코틴 때문에 혈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망가져 잘 자각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피가 잘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흡연, 니코틴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흡연이 또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혈류가 방해되잖아요. 맞아요. 혈류가 방해되면은 잇몸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뭔가 좋은 세포들이 그쵸, 못 와요.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하고 우리가 잇몸이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네. 흡연이 나쁘다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잇몸병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 하면은 가장 기초가 또 기초 중에 기초 또 있죠. 양치. 아니 그거 아세요? 뭐요? 우리 아버지가 네. 잇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양치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분이 잇몸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네. 최근에 보셨죠? 여러분 양치를 할 때 막 세게 하거나 막 하거나 분노 양치 금지. 그런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잇몸에 좋은 양치 어떤 게 있어요?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넣고 흔들어줘야 돼요. 아, 양치하는 법이요? 네. 양치하는 법은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바스법. 바스법. 이기면 진동 양치법. 그쵸.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가서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떨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음식물이라든지 그리고 치태들이 다 제거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양치할 때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특히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치아는 잘 닦으시는데 잇몸을 닦는 거를 깜빡하시거나 생각을 못 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꼭 잇몸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치하기 전에 저는 이걸 꼭 추천드려요. 치간 칫솔입니다. 저 칫솔 왜 필요하죠? 속상하게도 젊으신 분들 치간 칫솔 잘 안 쓸걸요? 아, 네. 연령대가 올라가는 분들은 치간 칫솔 꼭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치간솔 매니아거든요. 네. 이분은 항상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네. 양치하기 전에 네.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사실 음식물이 정확하게 빠지는데 치간 칫솔을 어디다 씁니까? 치아 사이에 있는 치간 공극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올라가면 잇몸은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네.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 고기라든지 음식물이 엄청 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칫솔로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네. 특히 임플란트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임플란트는 내 치아와 다르게 내 치아 옆에 임플란트가 있으면 치간 공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기는 무조건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클수록 또 칫솔이 거기까지 다 채워지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공간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치간솔을 꼭 써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환자분들이 원장님 여기 치아가 너무 아파요. 부었어요. 잇몸이 부었어요. 그러는데 진짜 한 일주일치 먹은 고기가 들어있는 경우. 아니 부을 그렇구나.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렇죠. 음식물이 껴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거하면 뭘로 한다고요?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솔 정말 좋네요. 이 좋은 거를. 근데 그거 대신 뭐 쓰면 안 돼. 자, 우리 치과사들 절대 안 쓰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쑤시개. 이쑤시개 절대로 안 씁니다. 간혹가다 치아 청결을 한다고 이쑤시개를 쓰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 치아가 망가지니까요. 왜 망가지죠? 내 치아를 마모시키니까요. 또 잇몸에서 피가 나잖아요. 잘못하다가 잇몸에서 피만 나지. 그리고 또 심지어 이쑤시개 쓰시다가 밖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네. 잇몸에 이쑤시개가 박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꼭 치간솔을 휴대하셔가지고 꼭 쓰시길 강조를 드릴게요. 라미네이트는 영구적인 시술인가요? 유지기간이 궁금해요.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원래 어원을 아세요? 어원이라는 건요, 얇은 얇은 걸 라미네이트라고 해요. 쉽게 아. 말해서 얇게 붙이는 거를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라미네이트라는 그 비니어라는 단어는 공사할 때도 쓰고 여러 각지에서 쓰는 단어예요. 치과에서 라미네이트 이제 환자분들이 아시는 거는 치아에 뭘 붙이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라미네이트인데요. 자, 오늘 라미네이트 주제 중에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볼 건데요. 라미네이트는 영구적 시술인가요? 참 유지기한이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원장님? 항상 얘기 듣는 네. 거. 이거 평생 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아, 맞아. 임플란트. 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쵸, 맞아.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사랑을 약속할 때 평생을 약속하잖아요. 사랑 타령이요? 네. 아, 네. 네. 평생인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영화는 없죠. 네, 저 콘크리트로 네. 지금 우리 아파트도 어떻게 돼요? 재개발하고 몇 년 지나면 재건축하죠. 안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라미네이트 네. 평생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는 이제 논문상 보철로 포함되거든요, 치과에서. 논문에서 8년에서 15년 정도. 연구 기간 맞아요. 그쵸. 8년에서 15년 정도 평균 수명을 본다고 합니다. 8년에서 15년 생각보다 편차가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8년인데 어떤 7년 더 썼어, 15년.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고.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차이가 라미네이트를 할 때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 계획. 그쵸. 치료계. 그렇네. 어떤 치아들은 라미네이트가 적절한 치아가 있고요. 어떤 치아들은 라미네이트가 부적절한 치아가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나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라미네이트 해서 안 될 치아 7개, 8개 쭉 나열돼 있어요. 그걸 다 외웠어요. 우리 학교 시험 볼 아, 때. 그 외운 거 좀 알려주세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 20년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교합이었어. 교합이 맞아요. 기억이 나요. 또. 자, 라미네이트 하는 건요, 원리 자체가 치아가 있으면 얇은 걸 붙이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얇은 거 붙이기 때문에 탁탁탁 계속 치면 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교합이 긴밀한 교합, 일명 딥바이트. 그쵸. 한글로 과계교합. 이렇게 깊이 물린 사람들은요, 아래 치아, 위에 치아 계속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라미네이트가 잘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일단 그런 뭔가 시술을 받는 입장, 환자 팩터로 가잖아요. 환자 팩터도 상당히 많죠. 뭐 식습관도 있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교합도 맞아. 있고, 그리고 교정, 뭐 그런 부종교합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두 번째 뭐예요? 환자 팩터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 의사분, 그쵸. 네. 의사분을 잘 만나야죠. 그쵸. 이게 그쵸. 네. 여러분 자동차도요. 뽑기란 게 있잖아요. 뽑기. 네. 자동차도 그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데도 뽑기란 게 있는데 근데 의사도 뽑게요, 그러면? 라미네이트는 네. 손으로 직접 하는 거잖아요. 아, 원장님이. 그쵸? 원장이 그쵸, 직접 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동차보다 더 품질 관리가 쉽지 음. 않은 거죠. 손을 더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뭐였어요? 처음에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세우는 분을 만나야 되고 누가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 라미네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련이 있는 사람이 해주느냐. 네. 라미네이트의 어. 키포인트는 접착입니다. 또 우리 병원 왜 아, 그런 그래? 그런 아, 중요한 정보를 아, 비밀을 그래? 이렇게 아, 네. 바로 얘기를 하세요. 며느리도 자, 일단 영구적인 건 절대로 아닌 거고. 네. 그리고 라미네이트 수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환자분의 상태가 중요한 거고. 절대 앞니로 갈릴 때 그렇죠.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치료 계획 세우는 원장님이 누가 하느냐. 그렇죠. 진단이 제일 네. 중요하다. 시술 계획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미네이트 부작용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듣는 질문이 라미네이트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상담을 하면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원장님, 저 라미네이트 해야 돼요? 크라운 해야 돼요? 레진 해야 돼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뭘 교정해야 해야 돼요. 고민 근데 엄청 많죠, 환자분. 부작용이 뭘까요? 부작용. 어떤 게 라미네이트의 가장 큰 부작용은요, 항상 원장님의 욕심 아니에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죠? 무리한 진단 계획. 해서 안 될 케이스구나. 라미네이트를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계획인데 굳이 라미네이트를 해서 툭하면 떨어지는, 아까 그쵸. 말씀드렸죠, 과계교합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툭하면 떨어지는데, 그런데 라미네이트 하게 되면 계속 떨어지죠. 근데 그건 부작용 중 하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원장님 욕심보다는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알면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처음에 진단과 치료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부작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또 잘 떨어지는 게 있으면 또 어떤 게 뭐가 있죠? 라미네이트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사실 예쁜 라미네이트는 원장님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기공소를 그치.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치아의 최소 삭제. 근데 치아를 너무 많이 깎는 원장님 계세요, 간혹. 그럼 라미네이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라미네이트 아니라 크라운 하시는 분. 네, 맞아요. 무리하게 깎아서 치아가 다 손상됐는데 이거 크라운과 다를 바가 뭐야? 이런 그렇죠. 라미네이트 그런 것도 있어요. 해가지고 맞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장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이게 포인트인데요. 라미네이트는 접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접착, 끝까지 접착입니다. 그렇죠. 접착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안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접착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접착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룰이 있잖아요.
프로토콜이 엄청 많아요. 네. 막 건조시키고 한 10가지 있는 것 에칭하고 같아. 뭐 실레인 바르고 그리고 투명 본드 바르고 다시 또 레진 접착하고 이걸 순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하나만 삐끗해도 떨어지는 거야. 망필이 망필. 네. 자, 그런데 이 접착이 제대로 안 되면 라미네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요 색깔이 변할 수 변해요. 있어. 맞아요. 네. 예쁘게 했을 때 하얗잖아요. 너무 네. 예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라미네이트 검은 틱틱하지? 그렇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 뭔가 틈새로 착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접착이 완벽히 안 되면 안쪽 착색이 들어가면서 변색이 되는데 이게 제 시술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또 다른 부작용이 뭡니까? 이건 부작용보다는 뭔가 라미네이트가 깨질 수 있잖아요. 자, 라미네이트 깨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질 수 있잖아요. 제거해야죠. 다시 제거. 붙이기 없습니다. 네. 네. 제거. 네. 라미네이트 제거. 해보신 해보셨어요? 분들은 아시지. 여기 네. 우리 보시는 원장님들 중 라미네이트 제거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학을 띱니다. 학을 띱니다. 제거할 때 이 라미네이트 색깔과 접착제 색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현미경 버섯 제거하는 분도 계세요. 구분이 잘 안 가요, 치아가. 문제가 뭐냐면 구분도 안 가는데요. 아까 접착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너무 잘 붙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안 떨어져서 잘 붙어 있어요. 근데 깨졌어. 근데 깨진 것만 다시 떼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라미네이트는. 그것만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떼울 수가 없어서 전체를 뜯고 다시 해야 되는데 뜯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뜯는 게 아니에요. 다 갈아서 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지를 뜯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뭔가 한 겹을 벗겨내는 느낌이에요. 벗겨내야 돼요. 우리 바닥공사랑 똑같은 거 같아요. 바닥공사. 인테리어 할 때 바닥공사잖아요. 이 붙어있는 거 떼잖아요. 뗄 때 다 부서져 깨잖아요. 그래도 아직 접착제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샌딩 작업을 합니다. 편편하게 다 다듬어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해요, 치과에서 실제로. 그거를 제거할 때 받는 분도 힘들고 저는 또 치아 손상될까 그것도 약간 걱정돼요. 맞아. 그래서 진짜 현미경 쓰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저도 루페 쓰고 합니다. 라미네이트 제거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우리가 쭉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거해본 사람만 할 테니까. 네. 그쵸. 맞는 그쵸? 말씀입니다. 네. 네. 진짜 손가락 아픕니다. 네. 네. 받는 분도 힘들고. 라미네이트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라미네이트 선택할 때 숙련된 의료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하기 힘들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인터넷 보면 광고 엄청 많잖아요. 다들 자기가 다 잘한다 그래요. 그 라미네이트 막 가격 막 15만 원, 20만 원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저렴하면 그만큼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만큼 공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네. 좀 해봅니다, 저는.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뭐랄까 늘 한 얘기 있잖아요. 그 맛있는 맛집에서 뭐 저역 광고하지 뭐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일단 중요한 거는 잘하시는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막 하이엔드 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표방해서 광고하시는 분 가끔 계시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그거 할만한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고. 그렇게 뭐 큰 네. 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적당한 수준 찾으시고 라미네이트 사실 재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네,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사실 재료는 정해져 있어요. 막 이름 되게 많아요. 뭐 네. 정말 영으로 시작하는 네. 라미네이트 이름도 있고 네. 뭐 참 많은데 저희 병도 사실 이름 붙였잖아요. 네, 우리는 나노네이트. 나노네이트. 맞아요. 나노네이트예요. 그렇죠. 나노네이트. 나노네이트 나노미터에서 와서 나노네이트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냥 뭐 이름은 사실 붙이기 나름이고 사실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숙련된 생산성을 의료진을 잘 잘 만나낸다. 네.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말로 가능한 건가요? 자, 우리 아까 이 나왔는데 우리가 재료 진단계?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재료. 정말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 뭐 광고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말 다 무삭제가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네.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합니다. 이거는 과대 광고입니다, 사실. 저 무삭제인 경우가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정말로 치아가 작아서 이 치아의 모양을 회복을 할 때는 무삭제로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가능해요. 하고요.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치아가 약간 좀 색상이 좀 안 예뻐서 그걸 덮어야 돼. 그럼 당연히 우리 똑같아요. 우리 여자분들 손톱 있잖아요. 손톱이랑 붙이가 똑같아요, 정말로. 맞네. 몰랐어요?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환자분들한테 손톱 붙이가 똑같아요. 붙이는 순간 손톱 두께는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라미네이트는 최소 두께가 있거든요. 이 두께만큼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는 수명입니다, 라미네이트. 그런데 무삭제는 간혹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작아서 벌어지는 사람들, 그치. 치아 자체가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삭제로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삭제 라미네이트, 저는 한 라미네이트 한 10번을 하면 한 번 정도 있었다 말까인 것 같아요. 저도 외소치 케이스만 정말 무삭제로 하거든요. 뭐 치아 사이가 벌어질까 맞아요. 그런 케이스는 하지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라미네이트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기본 두께 0.3mm 최소 그냥 두께입니다.
무삭제로 치아를 덮었다. 만족한 분이 생각보다 없어요. 다 튀어나와요. 왜냐면 네. 치아가 튀어나오니까.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입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 손톱에 네일이라고 하죠. 네일에 네.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두꺼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실제로 우리 병원 환자로 있었어. 뭐가요? 강남 모 치과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간 거야. 아 누웠어. 근데 무삭제라고 했는데 치아를 다 갈았대. 아. 그래서 그만할게요 하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쫓아왔어요. 근데 또 너무 어떡해. 당황스러웠던 게, 근데 전 이해가 안 갔던 게, 어떡하지? 어이구. 그러니까 사실 살짝 다듬긴 했더라고요. 많이 다듬지 않는데, 근데 이미 아시잖아요. 치아를 다듬으면 다듬은 흔적이 보여요.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원하나. 이미 다 다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걸 코팅하고 끝냈습니다. 어떡하냐, 네, 그분. 그분은 저는 잠시만요 하고 뛰쳐나오셨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무삭제 라미네이트인 거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원장님이 딱 진단을 내린 다음에 충분한 대화와 상의가 있어야 되는 상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공장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생략된 네. 거예요. 공장형 라미네이트 하신 병원들이 있죠. 네, 만약 원장님이 상담을 했어요. 이건 무삭제로 갈 거예요. 이거는 삭제가 필요합니다 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가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담한 사람이랑 실제한 사람 달라. 그럼 많죠. 그런 경우 많아요. 라미네이트는 또 예쁘게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해서요. 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난 무삭제인 줄 알았는데 갈고 있고 그런 거 의사소통이 자기들끼리 안 된 것 같아요. 그 병원 내에서. 그래서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무삭제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무삭제 라미네이트 막 광고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거 현혹돼서 가시진 않으면 좋겠어요. 라미네이트는 역사가 꽤 오래됐지만 사실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했던 건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변화된 건 약간 접착 정도, 그리고 재료가 좀 변했다는 거. 그래서 무삭제를 맞아요. 요즘 엄청 밀고 있는데, 무삭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의료진과 원장님과 잘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하고 나면 색이 진한 음료를 마셔도 착색이 안 되나요? 라미네이트는 오히려 착색에 강해요. 접착만 잘 되면 네. 접착만 잘 되면 그 라미네이트 표면 자체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아요. 도자기는 매끈하지. 그쵸. 김치를 담아도 김치물이 맞아요. 여기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 착색이 그릇 잘 안 담아요. 됩니다. 그릇에 그릇이에요. 착색된 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착색이 안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라미네이트도 사실은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릇 보면은 오래 쓰다 살짝 보면 맞아요. 금가 있는 그릇 있잖아요. 그 사이가 뭔가 변색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쵸. 그쵸. 도자기 그릇에 뭔가 살짝 금가 우리 거기가- 세면대도 그래. 세면대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냥 금방 가 있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갈색을 변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실은 라미네이트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재료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비슷해요. 아직도 기억나. 학교 여기서 다닐 때. 재료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똑같은 도자기 교수님이 알려줬던 게 도자기 아직도 재료고요. 기억나. 네.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 마찬가지로 금이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연마제가 좀 강력하게 들어있는 치약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는 이거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론 논문 보고는 없더라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논문 보고는 없는데, 아무래도 연마제가 강력한 이제 그런 치약을 쓰면 라미네이트에 손상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열심히 닦아야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 금 가는 거는 그거잖아요. 충격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얘기 나왔다. 접착이 접착도 얘기 나왔어요. 접착이 처음에 잘못돼 있으면 미세 크랙이 생기잖아요.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너무 접착률 많이 하는데 너무 내려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정말 맞아요. 원장님 의사선생님 손을 진짜 많이 타는 시술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너무 접착이 죄송하다. 안 돼도 네. 그게 금이 가요. 맞아요. 원장님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이로 때가 끼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만 아니면은 변색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와 치아 미백 중 하나만 고른다면? 이거 우리 그거 합시다. 동시에 얘기하고. 이거? 이거 동시에 얘기하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미백. 똑같아. 왜 미백으로 했어요? 라미네이트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지만, 미백은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색상이 다시 노랗게 되는 거지만, 맞아요. 치아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라미네이트는 기본적으로 치아에 영구적인 손상이 조금은 갈 수밖에 없어요. 접착제가 붙는다든지, 무삭제 라미네이트 마찬가지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건 이제 라미네이트이기 때문에 미백을 좀 더 추천해요. 저는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인데,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자랐을 때 다시 자르고 염색도 해볼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계속 자라니까 치아 계속 자라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돼,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미네이트는 AS가 문제야.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미백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뭐 라미네틱이 많이 제 유튜브도 많이 했었지만 반상치라든지 미백이 안 된 치아들이 있어요. 맞아. 미백 해결 안 네, 되는 미백으로 해결이 치아들이지. 안 된 치아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아들은 어쩔 수 없이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맞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그리고 포인트는 치아 모양을 좀 이제 좀 그렇지. 평평하게 만들고 맞아요. 싶고 예쁘게 가지를 하려면 만들고 라미네이트 싶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라미네이트가 제일 좋고 이제 단지 색깔만 좀 예쁘게 하려면 미백이 제일 좋죠. 굳이 색깔 하얗게 하려고 라미네이트 하는 거 저는 정말 반대인 것 같아요. 요즘 연예인들 너무 하얗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면 되겠다. 정해드릴게요, 오늘. 색상을 바꾸고 싶다. 미백. 근데 나는 치아 모양도 같이 바꾸고 바꾸고 싶어요. 색상도 같이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라미네이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라미네이트 요즘 그 연예인들 너무 과하게 해서 그걸 좀 따라하는 사람들 사실 연예인들 하면 많이 따라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저는 이게 너무 퍼지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저는 제가 실은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사실 뭐 기안83도 그렇고 최근 그래요?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어, 근데 그래요?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게 남자들도 많이 해요. 네, 모르셨어요? 맞다. 우리 분 남자 많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그 중년 많이 해요. 그쵸. 50대 요즘 중년들 아까 많이 해요 라미네이트. 영 세븐티까지. 네. 근데 색깔을 예전에는 정말 한 5년 전만 해도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색상을 고를 때는 자연스러운 색깔 A1을 맞아요. 골랐거든요. 네. 근데 B1, 새하얀 C1 거. 네. 완전 무슨 락스물에 담가놓은 듯한 어. 그런 하얀색을 이제 뭐 형광백색 음. 그거를 이제 고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요즘 약간 이렇게 유행해요. 근데 저는 네, 얘기해보세요. 그거 음.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미네이트 한 번 하고 나면 색상 바꾸는 거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인위적으로 하얀 게 유행이지만 옛날에 그때 한참 쌍꺼풀을 정말 과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쌍꺼풀을 과하게 했어요. 정말 크게 그러다가 그랬구나. 나중에 그 유행이 지나고 나니까 재수술이 또 유행이었거든요. 재수도 유행. 쌍꺼풀 주인 수술이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저는 라미네이트도 지금 당장 막 하얗게 이렇게 유행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또 재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재시술을. 그래서 좀 색상 고를 때 좀 너무 티나게 하지 멀리 말자. 내다보고 해야겠네요. 누가 연예인 나와서 했다 해서 좀 좀 그거를 좀 밝게 무조건 하면 저는 나중에는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근데 라미네이트가 솔직히 예뻐요. 예쁘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요즘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 볼 때만 생각하는 게 미국은 그게 치아를 네. 다 하셨더라고요. 미국은 원래 그 하얀 치아 하는 게 유행이에요. 예전부터 네, 유행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부의 상징 그리고 네. 그 사람의 사회적 계층을 또 많이 보여주는 네. 상징이라서 미국에서 나 조금 산다. 그분들은 전부 다 치아 라미네이트 싹 하져 있죠. 사실은. 저희 미국 친구들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임플란트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언제 해요? 치아가 없을 때 임플란트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외에 대체제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치아가 한두 개가 없다. 옛날에 우리 많이 했던 거 브릿지. 치아 주변을 갈아서 씌워주는 브릿지가 있었고 두 번째 정말 치아가 하나도 없다 하면 틀니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근데 임플란트 나오면서 정말 치과는 치료 그 계획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인공치아 식립. 네. 옛날에는 치아가 상실되면은 그것을 대체하려면 나머지를 건드려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임플란트로 해서 치아를 안 드러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임플란트가 가장 필요할 때는 치아가 있는데 그 사이가 딱 비었을 때. 이때 임플란트 필수입니다. 왜? 여기 치아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치아들이 쓰러진다. 옆으로 쓰러져요. 우리 도미노처럼 치아들이 쭉 쓰러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치아들은 제 공간, 자기 자리 위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치아 하나 비어 있다?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결국 교합이 무너지고 치아 다 쓰러지고 결국 나머지 치아를 빼야 돼요. 치아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빠지거든요. 이럴 때 무조건 맞네. 필수인 것 같아요. 그쵸. 또 두 번째. 중간에 치아가 비어있을 때가 그때 꼭 필요하네요. 그때 필수고 두 번째 언제냐? 위에 치아가 있고 대합되는 치아가 있을 때. 자, 반대편 치아 있는데 아래 그렇죠. 치아 없을 때 위에는 치아가 있어요. 근데 아래 하나 뺐습니다. 특히 끝에 치아를 많이 빼겠죠? 대부분 물어봐요. 그쵸? 이거 꼭 해야 돼요, 원장님. 이거 하나 없는데. 어금니 두 개 중에 하나 없어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그런데 해야 돼? 꼭 해야지. 왜? 밑에 치아가 없잖아요. 위에 치아가 내려와. 내려옵니다. 그럼 위에 치아
음식물 끼기 시작하거든요. 그치. 썩기 시작하죠. 충치 생기죠. 흔들리죠. 네. 여기도 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빠지면 다행이야. 옆에 치아도 맞아. 손상인데. 그래서 치아가 대합되는 치아가 있거나 주변 치아가 있으면 저는 임플란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맞네. 야, 완벽한 답변이었어요. 네. 첫 번째 어금니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거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자, 저는 이거 항상 아파트 지을 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요즘 자, 아파트 하중이 똑같은데요. 철근 빼먹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비용이 줄죠. 그쵸. 자, 우리가 씹는 힘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치아들이 그 힘을 다 그렇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나머지 치아들 수명은 줄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내 치아를 다 회복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근데 가끔 이럴 때는 있어요. 이제 먹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가녀린 여성분들은 정말 가녀린 여성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나 가녀린 남성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큰 욕심 없는 분들은 저는 어금니 하나도 괜찮다고 가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저걸 잘 드셔야 된다, 잘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생략하는 거는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임플란트 수명은 정말 10년 이상 가나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임플란트 수명 대체 몇 년입니까? 이거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세상에 평생 가는 게 있어요? 없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평생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치과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 근데 그 연구마다 실은 평균 수명이 다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기억이 나요. 어떤 거는 제가 기억하기 쉽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숫자가 18년. 아니, 이거 18년. 제가 웃자고가 이거 정말로 18 years. 나머지는 다 기억 못하겠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18년. 그것도 이상한데. 이상하네. 네. 아무튼 18 years. 네. 18 years. 그 숫자는 아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그 앞뒤를 보잖아요. 네, 앞뒤가 상당히 편차가 컸어요. 임플란트야말로 네. 정말 여러 가지 요소로 수명이 좌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첫 번째 요소는 모임이 제일 중요한 거. 원장님이 잘 심어줘야 돼요. 잘 씻는 게 제일 잘 심어줘야 중요해. 돼요. 잘 씻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아파트 또 얘기할까요? 아파트도 누가 짓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건물도 질 때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항상 중요한 거. 자, 이게 임플란트 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픽처라는 단어를 쓰죠. 식미체 뿌리 역할을 하는데 얘가 위치가 제일 좋아야 돼요. 그렇지. 나무랑 똑같습니다. 나무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이 임플란트 뿌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잇몸뼈에 안에 있어야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잇몸뼈 밖에 있을 때가 있지. 정말 임플란트를 어디서 하고 오셨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나고 왜 피가 날까요? 임플란트 흔들려 심지어. 왜 그럴까요? 딱 엑스레이 찍어보면 임플란트가 뼈 밖에 나와 있어요. 처음 심을 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오래 못 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두 번째 요소. 일단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 첫 가지? 번째는 원장님 요소. 정말 원장님 잘 만나가지고 정말 잘 심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다 잘 심어놨어요. 다 잘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사람이 그래. 중요하다. 맞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악니를 빼고 28개 치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28개 갖고 태어났는데 그 치아를 상실하는, 빼게 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지. 10대 때 빠진 사람 있죠. 20대 때 빠진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80대 때 처음 빼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유전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관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 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네. 휴대폰도 똑같이 누가 사도 한 사람은 5년 10년 쓰고 한 한 사람은 6개월 박살내거든요. 맞아요. 정말 같은 물건을 줘도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 다른 건데 이제 임플란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났다. 그러면 내 치아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내 치아를 내가 또 잘 관리해주면 아껴 써야죠. 그리고 오래 쓰겠구나. 네. 자, 근데 꼭 이런 분 계신다. 원장님, 임플란트 하면 앞니로 갈비 뜯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저 앞니로 갈비 안 뜯습니다. 저 임플란트 아닌데 저 앞니로 갈비 안 뜯어요. 네. 왜 다들 그 갈비 뜯고 싶어 하는 거지가? 저는 그 광고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래. 광고도 막 이렇게 뜯잖아. 맞아. 그 광고 보고. 이 달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안 달아가요. 해요. 네. 네. 갈비 뜯다가 이 나가니까 멀쩡한 이도 나가는데 임플란트 오죽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저같은 절대 아껴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임플란트 관리 잘하라고 했는데 관리 잘한 것도 얘기해줘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힘 조절. 힘 조절 왜 중요해요? 임플란트는요, 내 치아랑 달라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임플란트는 뼈에 그대로 심어져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세게 심는지 몰라요. 근데 근데 좀 떨어져. 내 치아는 치아가 뼈랑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를 악문단 표를 쓰잖아요. 악 물면 내가 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감각이 딱 네. 들어오고.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 간혹 어떤 분들 계시냐면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씹혀요. 그런데 너무 씹어서 임플란트 부러져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힘 조절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나왔다. 청결. 네. 잘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플란트도 치석이 낍니다. 임플란트 몰랐죠? 안 닦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네. 어떤 분들은 안 임플란트 썩으니까. 내 치아 아닌데 안 썩으니까. 네, 이거 왜 닦아요? 그래서 안 닦는 분들이 계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치아를 생각하시고 내 치아 내 생각하시고 치아처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잘 아껴주고 잘 닦아주시면은 내 치아만큼 오래 쓸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딱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10년이 뭐예요? 저는 20년도 쓸 수 있다고요. 30년도 쓸 수 있지. 실제로 저희 친어머니 제가 심어드렸거든요. 그거 몇 년 전이야? 그때 2000 초반대 아니에요? 10년, 1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 네. 어쨌든 와. 좀 오래 쓰고 계세요? 네, 잘 쓰고 쓰고 계십니다.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임플란트 관리만 잘해주시면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더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치과에 와야 되잖아요. 정기 검진.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도 했어. 아니 제가 최근에 자동차 정기 검사 받았거든요. 국가에서 이거를 4년에 한 번씩 받게 하잖아요. 맞아. 안 받으면 자동차 벌금 못 내. 쓰게 하잖아. 맞아. 벌금 내요. 임플란트도 그렇게 해야 돼. 꼭 정기검진을 받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임플란트가 언제 오세요? 아니 환자분들이? 진짜로 저 너무 답답한 환자분 생각났어요 지금. 전체 틀렸어요. 그분은 위아래 전체 틀린데 제가 임플란트 위아래 다 해드렸거든요. 오, 좋으시겠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하죠.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였어요? 5년째 안 오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째 안 오셔? 제가 너무 잘 지낸 걸 잘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소개는 또 계속 해주는 거야. 아, 그분 친구들이 계속 와. 그럼 제가 아. 맨날 그래요. 오실 때마다. 근데 왜 우리 박모 씨님은 안 오세요? 아. 그니까요. 그러면서 친구분들을 계속 보내면 좋다고 여기서 임플란트 해라. 근데 정작 본인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임플란트 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내 치아처럼 꼭 6개월마다 관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법으로 적용하면 좋겠어요. 9개월 갑시다, 9개월. 안 그러면 그 임플란트 다 망가지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보호 임플란트는 국가에서 지원한 거니까 보호 임플란트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네.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원장님을 잘 만나야 된다. 잘 심어야 된다. 맞아요. 두 번째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세 번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주기적인 치과에 치과의 방문하자. 방문. 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10년이 무슨 10년이에요. 20년, 30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래오래 쓰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도 50년 쓰는데 50년 쓰셔야죠. 임플란트 비용. 왜 병원마다 이렇게 다르죠? 아, 정말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치과 비용, 특히 임플란트 비용 왜 다르냐 물어보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실은 보험 진료에 익숙해져서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딱 가면 얼마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치과는 기본적으로 비보험이잖아요. 임플란트 특히 뭐 보험 임플란트도 있지만은 비보험 임플란트는 그 가격은 진짜 원장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손해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누구나 정할 수 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격을 본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아. 간섭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거기서. 그럼 거기서 왜 차이가 났냐? 일단 첫 번째로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뿌리 역할하는 게 있고 맞아요. 기둥 역할하는 게 있고 머리 역할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이 재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재료 가격이 일단 다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차이가 있을 거고 우리 그렇죠. 커피를 마셔도 콜롬비아 커피냐 과테말라 커피냐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케냐 커피냐. 아, 그러네. 그렇죠. 루아 커피도 제일 비싸잖아. 가격이 다 다르죠. 재료가 다르니까. 커피 얘기 나오니까 과테말라 커피랑 콜롬비아 커피도 네, 스타벅스에 스타벅스가 가느냐, 다르냐? 아니면은 이디야를 가느냐? 이디야를 가느냐, 메가커피를 가느냐? 메가커피를 가느냐, 콤포즈를 가느냐. 네. 커피 머신 내 기도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 그 기도 다 다릅니다. 사실 병원마다. 그러네. 저희는 카보 쓰잖아요. 우리 독일산 쓰고 있잖아. 맞아. 제일 좋은 우리 거, 기계 카보. 독일산이네. 네. 네. 그거 사용하고 잊고 있고. 있었다. 오늘 우리 기계 그리고 수리했어요. 뼈 이식제도 있잖아요. 뼈 이식제도 정말 아, 가격대가 맞네. 너무 다양하죠. 제일 저렴한 거 있잖아요. 합성 걸. 사실 그렇죠. 저희는 그거 쓰진 않는데 네. 제일 저렴하긴 한데 또 그걸 쓰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료도 다르네. 일단 재료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맞아. 뼈도 국산이 있고 수입이 있고. 스위스산이 있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금가루 가격에 금가루처럼 비싼 뼈도 있고 다 다르네요. 그 금가루 뼈. 금가루 정말 뼈. 간혹 쓰시는 이건 어려운 써야 케이스. 돼. 그때 어려운
다음 케이스 몰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그 금가루뼈. 네, 금가루도 그런 거. 있고.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래서 비용이 다. 실제로 금가루는 아니고요. 금가루만큼 비쌉니다. 맞아요. 뼈 네. 시제. 금뿌리진 않아요. 네. 네.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금뿌린다고. 금가루뼈. 네. 전설의 금가루뼈. 그렇게 또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원장님의 숙련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원장님이 숙련도가 떨어지면은 사실 그만큼 이제 우리 미용실도 똑같잖아요. 아, 맞다. 수석 원장님 계시고 미용실 그러네요. 그리고 밑에 뭐 어떻게 이제 되나요? 시작하는- 부수석 원장님 계시고 그 밑에 또 뭐, 뭐였죠? 뭐 주니어 뭐 이렇게 주니어. 뭐 이렇게 있나요? 주니어부터 네, 있겠다. 가면 이제 또 하신마다 다르니까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임플란트도 원장님이 그런 숙련도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 오픈한 병원이라든지 이제 막 오픈한 병원들은 가격대가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이제 좀 그럴 수 오래된 있죠. 병원에 뭐 비해서. 미용실 주니어들도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주니어랑 또 수석 원장님들랑 또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것처럼 미용실도 그런 차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임플란트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하고 나서 간혹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있는데 이제 가격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뭘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요리하잖아요. 집에서 된장찌개 끓였어요. 이거 된장 다 끓일 줄 알잖아요. 된장찌개. 그렇죠. 근데 이 집에 된장찌개 가서 먹었어요. 된장찌개 시켰죠. 맛이 없어. 이 집은 된장찌개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만족도가 좋아. 그렇다고 이 집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 집은 된장찌개를 판 게 맞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만 보고 임플란트 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근데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그 임플란트 잘한다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 물론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을 탓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이 어렵다. 있겠지만 맞아요. 저도 병원이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워. 그런데 꼭 비용 가지고만 이제 꼭 선택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 이가 시리거나 아픈 느낌이 드는데 부작용일까요?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임플란트가 나니까 치아가 너무 시려요. 찬물만 나도 시려요. 띠로리. 자, 이때 가능한 겁니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뜨거운 거 찬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꼭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나서 한 10명 중에 한두 분 꼭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리다. 아니, 임플란트인데 왜 옆에 치아가 싫어요? 처음엔 옆에 치아인지 모르죠. 아, 임플란트가 시리다고 맞아. 오시죠. 임플란트 시다고 하지. 임플란트가 시리다고 오시는데 실은 원인을 보면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옆에 치아가 시린 경우가 옆에 있어요. 치아 중에 많아. 자, 옆에 치아 시리다. 저는 이때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처음부터 치아가 시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치아 깨져서. 만모 말씀하시는 거죠? 끼가 깨졌든지 뭐 달았다든지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임플란트 잘못 심은 거. 아, 잘못 심으면 치아 싫을 수 있어요? 네, 뿔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원장이 그렇게 심는 걸 잡고 봤어요. 아, 맞아. 아,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건 부작용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건 부작용이죠. 네. 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플란트 심을 때 정말 각도와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조금만 삐끗해도 옆에 치아 이 뿌리가 내 치아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치아가 시리죠. 자, 여러분 임플란트 정말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맞아요. 많이 하는 거야. 제일 많이 제가 하는데 제일 많이 해요. 입안을 잘 보잖아요. 입안과 입안 사이가 공간이 몇 밀리인지 혹시 아세요? 작은 어금니는 8mm가 안 돼요. 보통 사이즈 큰 8mm 정도 돼요. 어금니는 10mm에서 12mm. 맞아요. 네, 그러면 8mm면요, 여러분, 요만큼거든요. 그 사이에 잘 넣어야 돼요. 아, 정말 치과사 힘듭니다. 잘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거 잘못 그러면은 잘못 들어가면 가끔 이렇게 치아에 닿아서 임플란트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네. 안타깝다. 그런 네. 거는 그 치아를 신경초를 하거나 임플란트 다시 심는 경우가 있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런 부작용이 있을 그리고 수 있을 것 또 같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원장님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 너무 좋아요. 근데 왜 반대편 치아가 아픈가요? 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병원에도 비법인데 저희가 해서 주의사항에 꼭 나가요. 반대편 치아 무조건 앞으로 오라고. 쉽게 말해서 주말에 놀다가 일요일날, 월요일날 일나가 힘들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랑 똑같이 맨날 놀고 있었어. 위에 씹힌 채가 없어. 놀고 있었어. 그러다가 새로운 친구가 왔어. 그럼 일을 해야 돼. 당연히 얘도 힘들죠. 치아가 안 닿고 있다가 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맞아요. 생각해서. 적응이 네. 필요한 거죠. 맞아요. 보통 이런 적응은 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아파서 못 씻겠어 하시다가 일주일 지나다가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근데 정말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안 괜찮은 분. 그거는 위에 치아가 뭔가 금이가 문제가 있고 있어요. 하거나 그쵸. 우리가 미처 흔들리는 몰랐던 거거나. 거죠.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가 닿는 게 없으니까
그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더라고요. 적응되면 좋아집니다. 적응되면. 네. 맞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못 심으면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 턱에는요 하치조 신경관이라고 해서 가장 굵은 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관을 건드리면 여기가 마비가 오거든요. 실제로 저는 마비를 받아봤죠. 이 사랑니를 빼주실 때 너무나도 어려운 사랑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니가 신경관에 붙어 있어서 신경성이 왔어요. 오니까 여긴 괜찮은데 앞에 치아들이 정말 시리고 느낌이 이상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역할하는 게 그 신경에 닿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 임플란트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사랑니는 제가 뺐잖아요. 빼면서 신경이 살짝 손상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요한 게 회복이 돼요. 신경관을 직접적으로 뭐 자르거나 손상을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만약에 정말 임플란트 잘못 심다가 신경관을 뚫어버리거나 신경관이 절단됐다.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런 경우 정말 큰일 나죠. 맞아. 그게 가장 큰 그게 부작용인 것 같고요. 가장 큰 부작용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임플란트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다 끝나고 났는데 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건 이제 부작용이라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거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임플란트 구조가 세 가지거든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네, 임플란트와 기둥을 연결해주는 나사가 있어요. 네, 나사가 풀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는 계속 힘을 받으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임플란트 흔들린다고 할 때 환자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치과로 바로 뛰어가야 돼요. 무조건 뛰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 흔들리는 걸 그냥 두잖아요. 계속 흔들리면서 뼈가 녹을 수도 있고요. 이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나사가 풀리면 이게 약간 유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기둥만 부러지면 그래도 그나마 나. 근데 어떤 뿌리까지 분들은 부러진 경우도 뿌리를 있어요. 부러뜨려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꼭 정기적으로 오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이게 네. 흔들리는 거를 본인이 자각하시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모르고 쓰신 분도 계셔요. 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흔들린다. 흔들린 것 같다 그러면은 무조건 치과로 뛰어가셔라. 꼭 웬만하면 해당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임플란트가 브랜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달라서 그 제품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안 했던 치과에 가게 되면 제품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관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또 얘기 나오는데 맞아요. 또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 병원을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 나왔어요. 평균 병원 수명을 통계를 했는데 짧은 병원도 있어요. 2, 3년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왜냐? 이 임플란트 이제는 뭔가 이상해. 아까 말씀드린 나사를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병원 찾아봤는데 병원 없어졌어. 그러면 진짜 많죠. 네. 그럼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병원을 못 찾았으면 이제 어느 병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봐주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안 봐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심었다가 다 끝이 아니라 다양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지관리 생각하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10년째 하고 있어요. 임플란트가 99% 성공한다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재수술도 가능한가요? 이제 임플란트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물론 잘 심어야 되겠지만은 잘만 심으면 대부분 임플란트 뼈에 잘 붙습니다. 그런데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임플란트도 불량률이 있잖아요. 그렇지. 불량률이 있죠. 공산품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임플란트도 공산품이라서 불량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너무너무 잘 심었어. 근데 이유 없이 뼈에 안 빠질 붙는 경우가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환자분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둘 다 고생했는데 이건 무슨 죄야 그러면서 누가 죄야 이러면서 임플란트 뼈에 안 붙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재수술을 해서 다시 잘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임플란트를 심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4주 간격으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체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물론 제가 임플란트를 뭐 10개 심으면 10개 다 붙는 거 아니거든요.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진 원인은 다양하죠. 아까 말씀하신 제품의 공산품, 불량. 뭐 제품의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자분의 부주의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플란트라는 것이 뼈랑 잘 붙으려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팔 부러지면 기부스 하잖아요. 맞아요. 기부스 왜예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뼈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쵸. 잘 붙으려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임플란트 뼈랑 잘 붙으려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붙기도 전에 씹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흔들리다가 아이쿠 하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환자분들 중에서
앞니 임플란트를 제가 해드리고 그날 임시로 치아까지 해서 너무 예쁘게 해드렸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 앞니로 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사 모양이라서 이게 뼈에 딱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붙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최소 2달, 3달은 있어야지 뼈에 붙는 건데 일주일 뒤에 가져오신 거야 임플란트를. 앞니로 고추를 씹으신 거. 여기 고추였어요? 아 여기 다른 거예요? 저는 갈비. 또 나왔어 갈비. 그럼 아니 갈비 나도 모르게 뜯어버렸대. 앞니로. 못 살아 못 살아.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나사를 박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초기에 뼈에 유지하기 위해서 나사병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뼈세포가 와서 붙어줘야 돼요. 그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정말 임플란트에 절대적인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체크를 하거든요. 이유가 임플란트가 뼈를 안 붙기 시작하면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뼈가 너무 녹아버리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임플란트 신고 난 다시 안 가고 아직 본뜨대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체크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이제 뼈에 붙으면 붙는 건데 안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부 물질이라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꼭 제거를 해야 되고 빠르게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환자분의 요소가 있죠. 요즘 어르신들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야,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약 조심해야 됩니다. 골다공증 약. 맞아요. 골다공증 약 드신 분들 요즘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 어머님도 드시고 아버님들도 드시고 남자들도 많이 드시거든요. 저 옛날엔 여성분들이 주로 드셨는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드세요.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습니다.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뭐 늘 안 붙는 건 아니죠. 안 그리고 붙을 확률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주의해야 되고 내가 먹는 약이 뭔지를 의사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끊었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임플란트 심었어. 임플란트 잘못되면 어떡하나요? 에? 근데 너 임플란트가 잘 안 됐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 치아를 올리기도 전에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다 했는데 오래오래 잘 쓰다가 문제 생겨서 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때와 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재수술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재수술 가능하죠. 가능하지. 근데 제가 항상 환자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깨끗한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낙서를 해놨어요. 거기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쉽나요? 새롭게 싹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려지지가 않죠. 재수술은 그만큼 힘듭니다. 임플란트가 잘못됐을 때 재수술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정말로 이제 환자분들과 알고 계셔야 될 게 임플란트가 잘못돼서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간혹 환자분들께서 아프지 않은데 왜 빼?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원래 임플란트는요, 문제가 네. 생겨도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뼈가 다 끝장을 녹아도 보죠. 안 맞아. 아파요. 그럼 네. 환자분들이 환자분들이 정말 나중에 이제 정말 입안 흔들려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재수술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재수술이 거의 힘들 네. 때가 있어요. 모든 건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는 꼭 체크를 하시고 원장님이 권유할 때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임플란트 성공 잘하기 위해서 일단 원장님 잘 만나시고 그리고 주의사항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뭔가 임플란트 잘 안 됐다. 재수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빠르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시기가 재수술은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재수술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거로 잘하시는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원장님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구강 관리, 잇몸 관리 이런 거, 또 내가 이제 임플란트 어디서 하느냐, 라미네이트 또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거 다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때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병원을 선택할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있었던 병원. 오래 있었던 병원은 많은 경험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많은 환자분을 보시면서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을까. 맞아요. 많은 경험, 임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치료를 잘 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의외로 병원이 자주 바뀐 데가 많아요. 원장님이 바뀌거나 간판이 이름이 바뀌거나. 바뀌거나 맞아요. 그렇죠. 간판이 바뀌거나 계속 바뀐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환자분을 끝까지 책임지지 책임지지 않을 수가 않는 있어요. 병원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래 기간 동안 한자를 지켜오신 분들 그런 병원들을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태평역에 위치하고 있는 더 서울 치과는 몇 년 됐습니까? 그거 이제 10년째 넘어갈 네. 거예요. 네. 한 자리 지켜왔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